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의당 장애인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64년생이니까 나이가 제법 있죠. 계산이 빠르신 분은 벌써 계산을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구나, 아니면 나보단 어리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산업재해로 다쳤어요. 광산에서 다쳤는데요. 지하 1020을 내려가서 현장 이렇게 다니다가 5톤 정도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서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장애 없이 살았던 세월과 장애를 가지고 산 세월이 동일한 해가 올해예요. 28회를 장애 없이 살았고 다시 28회를 장애를 가지고 산 세월이었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장애 없이 살았던 세월보다 장애를 가지고 산 세월이 더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중도장애인들이 다 그런 고생을 하듯이 저도 중도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고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죠. 장애를 가지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평생 장애인이 될 겁니다. 당신은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 아이고 신납니다 이럴 사람은 거의 없죠. 가슴이 덜컹하고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병원에서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며칠 뒤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휠체어를 사다 주셨어요. 그분 돈이 아니라 제 돈은 제가 냈고요. 휠체어를 사다 주셨는데 그 휠체어가 그 당시는 거의 30년 전이니까요. 실물로 본 휠체어였, 첫 번째 휠체어였어요. 그림으로나 영상으로는 휠체어를 봤는데요. 저는 실물로 본 첫 번째 휠체어가 제가 이제 평생 타야 되는 그런 휠체어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도 하고 애들도 떼어놓고 뭐 거기에다가 좀 저는 또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80이 넘으신 아버지를 또한 8년간 모시고 살았던 경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장애인 단체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도 하고 또 지금 재혼도 하고. 저는 제가 예전에 장애를 가지고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결혼을 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 28살 때 다쳤으니까요. 결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결혼을 안 했었어요.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결혼도 안 해본 것들이 인생을 뭘 안다고 라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요. 좀 지나니까 친구들이 또 다 결혼을 해요. 저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랬죠. 이혼도 안 해본 것들이 뭔 세상을 안다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재혼을 다시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장가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왔다가 이제 다시 갔으니까 이제 다시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지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단체도 오랫동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의 생각을 좀 더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지 않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40 넘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10년 가까이 학교에서 재활학, 장애학, 사회복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도 사실은 전 연구가 힘들어요. 며칠 전에도 논문 한 편 쓰느냐고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연구하고 있고 또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원래 상담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상담하는 분들이 중도장애를 가진 분들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상담하고 학생들 진로 상담하고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은요, 연구하거나 모니터를 한참 보다가 눈이 침침해지거나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구글 지도를 열어놔요. 구글 지도를 열어놓고 다음에 어디를 여행 가볼까 그런 꿈을 꾸는 게 제 취미생활이에요. 구글 지도가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지도가 내비게이션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데요. 일본을 가거나 영어권 국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구글 지도에 대해 찜해 놓은 것이 그 나라에 가면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검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는 북유럽에 가서 2달 있다 왔고요. 지난번에는 미국을 제가 운전해서 횡단을 해봤고요. 다시 캐나다까지 미국을 서부에서 동부로 횡단하고 나니까 성공했다 싶은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다시 캐나다에 올라가서 캐나다를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렇게 횡단해 보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녀봤는데요. 왜 다니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여행 좋아합니다. 그러면 너는 좋겠다.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여행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0일을, 이번 여름에도 60일 북유럽을 다녀왔는데 60일을 다니면 그 중에서 한 30일 이상은 기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집에 가서 같이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 당의 정책으로 잘 녹아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요. 네, 소개를 너무 길게 하면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당원 동지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얘기는 혐오 비하 발언인데요. 저는 우리 교육연수원하고 올해 활동가 장애평등 교육 주제를 정할 때 이 혐오 비하 발언이란 주제를 정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제로 정하고 나서 우리 교육을 몇 번 했는데요.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분들이 국정감사 중에 장애 비하 발언을 하도 많이 해주셔서 장애계에서 이번 후반기에 2019년도 후반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 비하 발언하지 말라고 현수막 걸고 기자회견한 것만 해도 몇 번이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각 정당의 장애인위원장하고 같이 모여서 정책 박람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발 비하 발언만이라도 안 하게, 정당에서 안 하게 해달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정의당은 장애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당이고 올해 주제가 혐오 비하 발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은 욕하셔도 정의당은 칭찬해 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듯이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혹시나 다른 당에서 왜 그렇게 장애 비하 발언하고 여성 비하 발언하고 이런 혐오 발언을 많이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혐오 비하 발언, 장애 비하 발언,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예, 모 당의 대표시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시기도 하세요. 이분은 장애 비하 발언을 되게 특별하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냐면요,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와서 축사하시면서 장애 비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네 당부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 어떻게 장애인위원회 출범식 하는 데 와서 당 대표가 장애 비하 발언을 할 수 있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부터 해결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비하 발언 나왔고 조국 정국에서도 비하 발언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장애는 아니지만 이런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또 한 분이 이 의원님이세요. 이분은 노인 폄하와 관련해서 언제 이러셨냐면요,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반발이 있었고, 무슨 비하 발언, 혐오 발언 기사 끝에는 꼭 이분 이름이 아직도 같이 따라와요. 예전에 누가 그러셨더라가 따라오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도 이해찬 대표나 정동영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혐오 비하 발언을 고의로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불쑥 튀어나왔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가장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 장애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악의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별명이 가장 많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 기사 댓글을 보면 이분의 별명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기사 보면 뭐부터 해서 별명이 진짜 많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장애 혐오와 장애 비하와 관련해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것도 몇 해 전에 하셨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이분 따님이 장애가 있으세요. 참 속상한 일인데요. 따님이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더 속상해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그 선거 직전에 우리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와야 되니까 장애 관련 시설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이렇게 언론에 내고 싶으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사진만 찍고 오셨는지 하루 종일 봉사활동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때 보도된 것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기 이렇게 뿌옇게 된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옷을 다 벗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씻겨주는 모습이거든요. 장애를 가진 분을. 이게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보셔야 되는 사진이신가요? 네, 엄청 심각하게 보고 계셔가지고요. 네, 저 심각하죠. 그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을 씻기는 장면인데요.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변명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하는 분이 카메라를 준비하고 이 영상 반사판을 준비하고 조명을 준비하고 저렇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계획적 실수, 계획한 실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분 생각에도 잘못됐지만 참모들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면 참모들이라도 비서관들이라도 보좌관들이라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게 되게 속상한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쓰신 분이 한 10년 전에 쓰셨던 논문인데요. 이분은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이라서 장애 영역을 잘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문 저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산업재해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병원 입원 기간이 더 길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산업재해로 병원에 오래 있어 봤으니까 산업재해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오래 있는 이유는 찾지 못하고 단순하게 더 길게 입원했다라는 그 하나만을 찾아서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논문 보면서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몸이 부르르 떨리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참 묘한 나라예요. 제가 28에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요. 그 전체 250만 명의 장애인 중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장애 인구를 좁게 해석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장애인으로 보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장애인 복지법에 정해놓은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장애 등록이 안 되는 나라예요. 나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장애 등록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등록 장애인으로 기준을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장애 인구로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이 이제 OECD 기준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OECD 국가는 장애 인구를 몇 프로 정도로 볼까요? 예, 답변을 아무도 안 해주시면 제가 강의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몸에 이롭죠, 그죠? 네. OECD 국가는 장애 인구를 10%에서 13%까지 봐요. 장애 인구를 가장 넓게 해석하는 나라가 핀란드와 미국인데요. 거긴 20% 가까이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비만도 장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도 장애로 보고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장애로 보니까 그런 경우를 장애로 봐요. 실제로 미국을 가봤더니 우리나라는 비만인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고도비만인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진짜로 고도비만이 많아서 거짓말 안 보태서요. 가로 세로가 비슷한 분도 계세요. 진짜 고도비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도비만인 분들은 택시를 타거나 작은 승용차를 탈 때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어려움을 겪으니까 장애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체 인구의 5%를 장애 인구로 보니까 250만 명쯤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250만 명쯤 되는 장애인 중에서 20살 이후에 장애를 가지는 경우, 이제 중도장애라고 표현하는데요. 학자들마다 통계를 좀 다르게 적용하긴 하는데 85%에서 89%로 봐요. 20살 이후에 장애를 가지는 경우를요. 저처럼 중도장애인이 20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럼 200만 명이 넘는 중도장애인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재활체계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거의 없는 나라예요.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진짜 속상한 나라예요. 저도 거의 30년 전에 다치고 나서 퇴원해서 집에 올 때까지 3년 정도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3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장애가 없을 때 살던 집에 휠체어를 이용해서 살게 되면서 그 집에 그대로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없이 걸어다니면서 살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돼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됐으면 집 구조가 원래 그대로 못 살잖아요. 화장실도 들어갈 수가 없고 경사로나 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럼 그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이거를 바꿔주는 제도가 없어요.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돌아갈 집이 없어서 병원 생활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쯤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가정 경제 사정이 좋아서 경제력이 있다면 가족 중에 누가 장애를 가지면 집을 옮기든지 새로 짓든지 아니면 개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많은 수의 가정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병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유는 병원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요 선진국들은 장애를 가지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저 정도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3개월 정도만 되면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재활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장애를 수용할 수 있게 해줘요. 당신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준비합시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의료계에서 양쪽에서 서로 논란을 하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가급적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알 때까지 내둡시다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희망 고문을 해요. 이 장애를 가지고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는데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병원을 있게 하는 그런 재활체계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상인데, 실태인데, 이 논문은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하게 수치로 몇 개월 더 입원한다고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논문을 써서 되게 속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이 논문을 반박하는 논문을 꼭 쓰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해 놓고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와 관련된 것들 보면 참 우리는 정당 활동하면서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할 때 다른 정당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해줘서 고맙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보다 너도 똑같은 놈 되려고 그래, 왜 그래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나라가 있고 부정적인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듯이 대한민국은 부정적인 나라 중에서 1등이죠. 이런 건 1등 안 하면 좋은데요, 그죠? 긍정적인 나라로 1등을 하면 좋은데, 대한민국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에서 부정적인 곳으로 1등을 하는 나라,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죠. 그래서 참 속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치는 우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는 자기가 가진 철학이나 이념이나 소신이나 신념이나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를 할 때 우리는 생각이나 이런 표현을 문자로 하기도 하고 언어로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문자나 언어나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런 비하 발언이, 혐오 발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말과 관련된 이런 속담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낱말을 새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진짜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내 혼자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서 친구한테 친구야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절대로 비밀이야, 약속 지켜. 그리고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찍고 스캔하고 다 했어요. 이 비밀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한테 가서 그럴 거거든요. 친구야, 이거 절대 비밀인데 이러면서 또 얘기할 거고요. 근데 이 말과 말이 전해지면 커져요, 작아져요? 말은 전해지면서 있는 그대로 전해지기보다 뭔가 부풀려서 전해지죠. 눈덩이처럼. 그래서 실제로 내가 했던 말보다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말이 전해졌을 때는 내가 처음에 했던 말 의도랑 상관없는 더 크게 확대돼서 말은 전해지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자성어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의사소통에는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요. 언어적 소통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 혹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하고 언어적인 소통 방법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서 우리 사람은 어느 쪽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언어적요? 비언어적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몇 프로 정도 쓸까요, 우리 사람은? 어디 나왔어요? 네,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75% 정도를 우리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이런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얼굴 표정이나 자세나 눈맞춤이나 어조나 신체 거리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당원분들 제가 눈치를 계속 보면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눈빛이 많이 흐려지면 강의가 재미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이 호응해 주시면은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 무표정 없이, 표정 하나도 없이 무표정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났다, 강의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계속 하게 되죠. 사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 저는 되게 속상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의를 할 때, 특히 집중이 덜 될 때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강의도 되게 좋거든요. 이쪽에서 강의하다가 저쪽에서도 강의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핀 마이크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틀린 말씀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이유긴 해요. 마이크와 포인터를 들고 있는 게 이유긴 한데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마이크와 포인터를 들어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마이크와 포인터를 들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동을 하려면 손으로 휠체어를 밀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 손으로 휠체어를 밀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손에는 마이크 들고 한 손에는 포인터를 들었으니까 휠체어를 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집중이 안 될 때 되게 속상하고요. 특히 지금도 저쪽에 오른쪽에 계신 몇 분은 저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강의하다 보면 아이 컨택이 안 되는 분들이 더 빨리 조세요. 집중력이 더 빨리 흐트러지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강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서 우리는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얼굴 표정이 어떤지, 자세가 어떤지, 눈맞춤이 어떤지, 어조가 어떤지, 신체적 거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감사나 이런 TV를 볼 때 정치하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인상 쓰거나 이럴 때 우리는 말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표정까지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자세도 매우 중요한데 자세 중에 저는 재미있는 표현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팔짱을 끼거나 비껴 앉거나 아니면은 지적질을 하는 저 자세를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 맞춰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안 맞춰 주신 데가 한 군데도 없으세요. 김구라 씨 어떡하죠? 네, 근데 김구라 씨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일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린 이렇게 해석하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오른쪽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정치인들의 비언어적인 의사표현도 되게 중요하듯이 혐오 표현에 대한 정치인들의 역할도 되게 부정적이에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60% 가까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언론도 50% 가까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언론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 통계를 지난번에 각 당의 장애인위원장님들하고 토론할 때 얘기했더니 자료를 달라고 해서요. 일주일 동안 버티다가 바로 주기보다 저도 고생해서 찾은 자료인데
바로 주기보다 한 일주일 뒤에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강의 자료에 PPT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PPT로 만든 이유는 그 표절 때문에 PPT로 만들었고요. 텍스트로 썼다가 나중에 표절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PPT로 만든 대신 밑에다가 출처를 꼼꼼히 밝혀놨어요. 그래서 혹시 자료를 보시다가 더 깊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맨 뒤에 참고문헌도 작성해놨고요. 출처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자료를 못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혐오 발언을 한 정치인과 혐오 발언을 하지 않은 정치인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혐오 발언을 한 정치인들이 당선이 됐는지 낙선이 됐는지를 찾아놓은 자료예요. 보시면은 낙선이 많아요? 아니면 당선이 많아요? 낙선이 월등히 많죠. 이것만 봐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런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낙선을 했다 그래서 꼭 혐오 발언 때문에 낙선을 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가 더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외생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혐오 발언을 한 사람들은 당선보다는 낙선이 월등히 많았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 정당이 많았고요. 우리가 이미 예측 가능하듯이 특정 정당이 많았고요. 속상하게 정의당도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자료에는 낙선으로 나왔는데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봤더니 낙선이 아니시고 선거 중에 혐오 발언을 하셔서 이렇게 중도 사퇴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낙선되실 분이 한 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 참 많이 계시죠? 예, 이름만 들어도 참 많이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이 어떤 혐오 발언을 했느냐 보면요. 김문수 시장 후보는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된 이런 혐오 발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분은 장애와 관련된 이런 혐오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선거 과정에서 혐오 발언을 나타난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편견 및 차별의 확산과 조장을 하는 이런 발언이 있을 수 있고, 공개적인 멸시나 모욕이나 위협을 하는 발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을 증오로 인해서 선동하는 이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례를 보면 동성애,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착한 한국인, 나쁜 한국인 이런 표현을 혐오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발언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퀴즈예요. 이거는 그 대학내일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가져온 내용인데요. 다음은 최근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모아놓은 것이다. 혐오나 차별과 관련 있는 제목을 고르시오. 중복, 복수 응답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서 혐오나 차별과 관련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미 벌써 파악하셨어요? 어젯밤에 예습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자료집을 보시면서. 네, 전부 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1번은 어떤 표현이 혐오나 차별이었을까요? 흑형. 흑형은 뭐를 의미해요?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요. 네? 흑인 남성요. 흑형은 우리 흑인이라는 표현은 적당한 표현이에요?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예전에 살색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에 보면은 살색이라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살색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흑인이라는 표현도 어떨까요? 참 묘해요. 그죠? 백인이라고 그러면은 안 그런 것 같고, 흑인이라 그러면은 뭔가 차별적인 발언인 것 같고,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계 이주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것도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피부색이 검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혐오나 비하로 들릴 수 있는데 적절한 대안 표현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와이프를 호칭할 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아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배울 때 와이프를 어른들한테 소개할 때는 제 집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해야지 그게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표현이라고 저희는 배웠던 세대거든요. 근데 그 집사람이라는 표현, 안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두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네? 예, 마누라 좋은 표현이에요. 아주 우대하는 표현인데, 네, 저도 그렇게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배우자라는 표현이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배우자라는 표현이 또 일상적으로 잘 안 쓰이고 있으니까 외래어를 쓰고 있어요, 와이프라고. 뭐 짝꿍이라,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인권을 얘기하고 혐오 비하 발언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혐오나 차별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세요? 예, 처녀작이 그렇고요. 세 번째는요? 예, 아찔한 뒤태 뭐 이런 표현들이고요. 네 번째는요? 예, 바람. 다섯 번째는요? 예, 미혼모 미망인인데요. 저는 이것도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문학 작품에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언론에도 기사에도 그대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지 저 몰랐어요. 이런 뜻인지.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 국어사전에서 찾은 거거든요.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아내가 아니죠. 와이프가 따라 죽어야 되는데 따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한다고 국어사전에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순장제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표현이었구나. 그럼 이거는 쓰면은 안 되는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우리 또 보면요. 다음은 두 명의 대학생이 나눈 대화 중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낱말 중에 혐오나 차별과 관련이 없는 단어는 뭐일까인데요. 여기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예요. 이 중에서 혐오나 차별과 관련이 없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은 이 단어의 뜻을 다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이 단어의 뜻도 찾아봤었어요. 잘 몰라서. 자, 우리 벙어리 장갑은 흔히 우리 썼던 표현이에요. 그죠? 썼던 표현인데 벙어리라고 하는 말은 청각장애인을 비하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안여대예요. 안여대는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비하 혐오 발언과 전부 다 관련이 있다고 하신 분 중에 안여대의 뜻을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네. 네. 안경 여드름 돼지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만이신 분이 안경을 꼈는데 여드름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대학생 두 명이 나누는 대화니까 요새 젊은 층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안여대, 안경, 여드름, 돼지.
그래서 비만인 분들을 비하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아까 나왔고요. 편의점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분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여성이나 성괴는 우리 다 알죠. 예, 성형 괴물이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들 쓰고요. 사실은 장애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줄여서 쓰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이니까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당원분들 중에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갔는데 중고등학교 자녀들이나 대학생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가 모를 줄 알고 이런 안여대 뭐 이런 표현 쓰면 나도 알거든 하면서 그런 표현 쓰지 말자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표현들인데요. 야, 너 아까 계면상 봤어? 참 강아지가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나쁜 거에다가 다 강아지를 집어넣어요. 네? 그러네요. 그죠? 네. 제가 다르게 해석했네요. 네. 그 아이네요. 그죠? 여기서는. 제가 국어 점수가 낮았었나 봐요. 네. 자, 그다음 누구? 그 안여대 나왔었잖아요. 그죠? 안여대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는데 겁나 쿰척쿰척댐. 이거는 또 뭘까요? 느리게 행동하는 거요? 네. 네? 네. 비만인 분들이 밥 먹으면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자세들을 쿰척쿰척댐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맞아, 숨소리도 짜증나, 파오후. 이거는 비만인 분들이 밥 먹으면서 내는 숨소리를 표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여대에서부터 비만인 분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자, 이런 혐오 비하 발언은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면요. 첫 번째 외모, 아까 금방도 비만과 관련된 얘기 있었죠. 외모와 관련해서 근육돼지, 성괴, 안여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혐오 비하 발언은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맘충, 여대, 여류작가, 처녀작, 처녀비행, 미망인 뭐 이런 표현들 있었고요. 저는 이 맘충과 관련해서도 요즘에 속상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이쪽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식당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딸이 여기 대전에 살고 있는데요. 딸이 6살, 4살의 아들, 저한테 손주죠. 손주 2명이 있는데 식당 갈 때 사전에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머시매 애들이 4살, 6살짜리가 있는데 그 식당을 가도 될까요? 요즘에는 아이들 데리고 식당 들어가면 안 받아주는 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서로 불신 시대라서 그럴 텐데 그 딸은 애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이제 되게 고민이 많고요. 심지어는 약속을 하게 되면 식당을 찾을 때 아이들 둘인데 가도 될까요? 물어보고 두 번째 놀이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밥 먹으러 갈 수 있게 하고 놀이터도 가능한 이런 식당을 찾는데요. 딸하고 밥을 먹으려면 딸이 너무 고생을 해요. 손주들 때문에도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저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밥을 먹으려면요. 제가 딸하고 밥을 먹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계단이나 턱이 없어야 되고요. 식당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식당이 얼마나 있는지. 계단이나 턱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탁이 좌식만 있어서는 어렵거든요. 바닥에 내려앉을 수가 없어서. 입식 식탁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식사를 하기 전과 식사를 한 이후에 어디 꼭 들려야 되는 데 있잖아요. 화장실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계단이나 턱이 없고 입식 식탁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식당 혹시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딸하고는 밥을 먹으려면 늘 같은 곳을 가요. 새로운 곳을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의당에서 이렇게 활동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장 잡는데도 교육연수원은 되게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저는 이제 이런 낯선 장소에 오면 오자마자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화장실이 있어야지 안심을 하고 강의를 해요. 화장실 갈 생각도 없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불안해요.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괜히 불안해져요. 사실은 지난번에 강의 장소가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가야지. 밥 먹고 가야지 그 생각을 했었고, 근데 왔는데 여기 또 연단에 올라오는 경사로를 여기 연수원 쪽에서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저거보다 경사가 더 완만하면 제 혼자 올라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요. 네, 맘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세대 얘기죠. 세대별로 틀당, 노땅, 노친내, 뭐 중딩, 초딩 막 이런 얘기들 쭉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노땅, 노친내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되게 조심을 해요.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전화를 하고 나서 끊을 때 내가 안 끊고 있으면 제자들이나 젊은 층은 전화를 못 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의 바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운전하다가 전화를 제가 이제 한 손으로는 핸들 잡고 한 손으로 핸드 컨트롤 잡아야 되니까 전화를 잘 못 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 마치고 나서 내가 전화 못 끊으니까 먼저 끊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를 할 때요. 저도 어릴 때 어른들하고 밥 먹으면 먼저 밥 먹어요, 늦게 먹어요? 숟가락 어른들이 든 다음에 저도 들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요즘 친구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기다려요. 왜 안 먹는데 그러면은 드셔야지 저희도 먹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요즘엔 얼른 반찬이라도 하나 먹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노땅 안 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종별로 아까 뭐 흑인 이런 표현 나왔듯이요. 혼혈, 짱깨, 쪽발이 뭐 이런 쭉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해서도 바람, 질환, 뭐 여기 이제 장애와 관련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게 있고, 요즘에 남성과 여성 혐오가 되게 서로 심한 것 같아요. 특정 사이트에 가보면 남자들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혐오하는 거죠. 특정 직업에 대해서. 뭐 예전에 그랬던 표현 있죠. 그 백화점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보고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가다가 너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가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소가 되게 속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 휴게소와 관련하면 장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이 대한민국은 되게 법률 자체가 그래요. 법률 자체가 편의시설 증진법이 건물이 100층이라도 건물 한 개당 장애인 화장실 한 개 이상만 지으면 되는 게 대한민국 법률이에요. 실제로 50층 건물에도 장애인 화장실 한 개밖에 없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 화장실을 한 개밖에 안 만들어 놓는데도 그 만들어 놓은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 도구함이나 다른 용도로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청소 도구함으로 쓰면 그거 좀 치워달라고 해서 쓸 수 있는데요. 어떤 데 가보면 청소하시는 그 청소 노동자분들이 거기를 휴게실로 쓰세요. 심지어 거기서 식사도 하세요. 장애인 화장실에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누워서 쉬기도 하세요. 옷도 갈아입고요. 그럴 때는 차마 여기를 비워달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직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역 이런 별로 우리는 혐오 발언을 많이 하죠. 지난번에 경상도 가서 우리 지역 혐오 발언 얘기해 볼까요? 그랬더니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상도는 뭐 보리문댕이라 그러고요. 전라도는 뭐 또 어떤 표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강의하다가 이런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나서 강의 끝나고 후회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태어나기를 충청북도에서 태어났어요. 단양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충남에서 살다가 지금 세종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다 살아본 거예요. 충청도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강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충청도예요. 충청도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충청도가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반응이 없어요. 대답도 안 해요. 질문도 안 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놓고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내가 충청도를 비하한 건가? 그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인권 얘기하고 혐오 비하 발언을 얘기하다 보면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혐오 비하 발언은 성추행의 느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감수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피해자의 감수성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가해자의 의도는 어떻든지 간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그건 성추행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혐오 비하 발언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쉬는 시간에 몇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모두 잘못된 단어라고 보기보다는 이 단어들을 비하나 혐오하는 의도로 사용할 때 문제인 거죠. 단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우리 이런 해가 있었는데요. 몇 해 전에 병신년이라는 해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몇 해 전에 병신년이었는데 그 병신년 가지고 진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장애계에서는. 왜 그러냐면 병신년이 되기 전에 10월 달에 모 인디밴드에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병신년 어쩌고 이러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병신년이라는 단어를 진짜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병신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병신은 장애를 우리 비하할 때 많이 쓰고요. 년은 여성을 비하할 때 많이 쓰잖아요. 병신년은 여성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쓸 수가 있는 용어가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쓰여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 불리니까 장애 단체에서 이제 성명서를 낸 거예요. 병신년이란 단어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는 단어니까 그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두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신년이라는 용어는 60년 전에도 썼고 120년 전에도 썼고 우리 민족이 계속 써 내려왔던 표현이잖아요. 근데 60년 전에는 써도 괜찮고 120년 전에도 써도 괜찮았는데 지금 왜 이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아니면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시대가 바뀐 거죠. 그때는 병신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썼다면 지금은 병신이라는 용어가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로 쓰이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또 인권적으로 많이 성숙된 사회니까 이제는 이걸 쓰지 말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병신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특정 단체에서는 막 논란이 생겨서 단체가 해체될 뻔하고도 막 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우리 단체가 병신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해체가 될 것 같으니까 오셔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문제인지 가서 봤더니 단톡방에서 누가 병신년에 뭐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이런 거예요. 야, 그 단어 쓰지 말자는 걸 왜 쓰냐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야, 이거 옛날부터 쓰던 건데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으면 되지 굳이 단어까지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단톡에서 싫은 소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만나서 해결하자. 중재하는 사람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술집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술을 드시고는
화가 나서 이제 구타가 생긴 거예요. 주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집단으로 뭐 탈퇴를 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 생겨서 내려가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한 40분이 계시는데요. 앉은 배열을 디귿자로 제가 있는 쪽은 책상이 없고 디귿자로 배열을 해놨는데 딱 가서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양쪽으로 딱 나눠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한쪽은 병신년의 단어를 써도 된다, 비할 의도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한쪽은 그래도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싫어한다면 쓰지 말자라는 쪽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가 제 경험 2개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아는 동생이 그 차를 끌고 나갔다가 그러니까 핸드 컨트롤 달린 차를 끌고 나갔다 일방통행에 갔는데, 얘는 이제 일방통행길에 바로 들어갔는데 반대쪽에서 역주행해서 들어오시는 분하고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때 그 동생은 26살이었고 마주쳐서 서로 양보 안 하고 있던 분은 50대 분이셨대요. 근데 서로 이제 빵빵거리다가 창문 열고 서로 욕하다가 50대 분이 내려서 이 젊은 친구 동생이 있는 데로 와서 이래 보니까 차량에 장애인 표시가 있으니까 이분이 화난 김에 이 병신 새끼가 왜 나와서 속썩이냐라고 했는데, 이 동생이 그 얘기 듣자마자 차로 다 밀어버렸고, 그분이 살짝 피해서 옆에 있는 파출소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차를 끌고 그대로 파출소로 진입을 해서 뉴스에 크게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일인가 뒤에 병원에 찾아가서 병문안 가서 너 도대체 왜 그랬냐, 좀 참지 그랬더니, 형 나 병신이란 말 듣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뚜껑 열린다? 뭐 이런 표현처럼 그 분노가, 병신이란 단어를 듣는 그 순간 분노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만큼 충격적인 단어였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를 가지고 산 지가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도 장애 이전에는 병신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병신같이 왜 그래, 병신 같은 놈, 뭐 이런 표현을 저도 일상적으로 참 많이 썼는데요. 제가 장애를 가지고 나니까 그 병신이라는 단어가 가슴이 치르르 하는 단어고요. 장애 초기에는 그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단어였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가는데 지금도 길을 가다가 저는 운전을 하고 있고 아내하고 얘기하고 있고 라디오 틀고 신호대기하고 있다 보면 횡단보도 양쪽에서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하교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뭔 얘기하는데 다른 단어는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 애들이 얘기하는 병신이라는 단어만 딱 들려요. 그러니까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가슴 아픈 단어라면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딱 하고 났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 단체가 그거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런 거라면 안 쓰는 게 맞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뭐가 잘못됐거나 그렇기보다는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를 혐오나 비하하는 의도로 쓸 때 그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다 맞추셔서 이 그림에서 혐오 비하와 관련된 그림이나 단어가 있죠. 네. 방금 우리 정상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성함이 정상인 선생님이세요. 또 마침 하고 계신 일이 장애인들의 휠체어, 그러니까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바꿔주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근무하신대요.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참 받아들일 때 그럴 의도는 아닌데, 네. 개명을 할 수도 없고 아버님이 지어주신, 예. 여기 이제 우리는 정의당은 정말 저는 좋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저는 되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3가지의 우호적인 환경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되게 특별한 학교예요.
나사렛 대학교라고요. 전체 장애 대학생 중에 10분의 1이 나대를 다니고 있고요. 교수님들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저는 이제 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엘리베이터 양보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되게 특이한 나라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가 있어도 엘리베이터 양보를 안 해요. 저보다 앞에 타신 분이 먼저 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앞에 오신 분이 저보다 늦게 와놓고 저보다 먼저 타요. 그리고는 제 탈 데도 없는데 타시죠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이나 군인들이 저보다 늦게 왔는데 저보다 먼저 타면 내리라 그래요.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타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양보를 거의 안 해요. 제일 속상한 데가 어디냐면요. 서울의 도봉 쪽에 산 밑에 토요일 날 가면요. 일요일 날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이 등산복을 입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장애인보다 먼저 타실 때 속상해요. 운동하러 산에 갔다 오셨으면 지하철에서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더 좋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데 나사렛 대학교는 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교양 필수예요. 그걸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 양보를 거의 받아요. 심지어는 앞에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난 먼저 온 친구들 먼저 타라고 뒤에 있다 보면 엘리베이터 다 도착하면 우리 왜 그 성경에 이런 거 있죠. 쫙 갈라지는 거. 네, 그렇게 양쪽 애들을 쫙 갈라지면서 타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급하면 미안합니다. 먼저 탈게요 그러고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온 순서대로 탑시다. 먼저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첫 번째 우호적인 환경에 있고요. 두 번째 우호적인 환경이 세종시라는 환경이에요. 저희 세종시로 이사 간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세종시는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 UD 설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처음부터 설계를 한 도시예요. 그래서 세종시 구도심 말고요. 조치원 구도심 말고 신도시에 가면 모든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모든 건물에 턱이 없어요.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식당이 입식 식탁이 있어요. 제가 천안에 살 때는 맛집 탐방이 불가능했어요. 어디 블로거나 뉴스에 맛있다 그래서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계단이나 턱이 있고 입식 식탁이 없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럴 때는 또 아내란다. 이거 와이프하고 식당을 가면 같이 내려서 식당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와이프가 먼저 내려서 식당 가서 확인하고 휠체어 타고 접근 가능한지 입식 식탁이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려와서 여보 여기 갈 수 있어. 그럼 그때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속상하잖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 직전에 데이트할 때 여기 가까운 제부도에 여행을 갔다가 와이프가 회를 먹고 싶다 그래서 회를 먹으려고 하는데 제부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횟집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좌식이고. 그래서 처음에 미안하다 다른 거 먹자 그러다가 못 찾아서 오기로 오늘 중에 회를 먹고 말자. 오후 4시에 영통에서 회를 먹었던 적도 있어요.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세종은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맛집 탐방이 가능한 그런 우호적인 환경에 있고요. 마지막 환경이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은 장애평등 교육이 있는 정당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림을 딱 보여드렸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물론 정상인님이 계셔서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표현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호적인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혐오 비하 발언을 얘기했다면요. 남은 시간에는 장애와 관련된 혐오 비하 발언 얘기를 할 텐데요. 위의 뉴스는 지체장애인 여성이 비장애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지하철을 탔더니 여기 백발의 중년 여성이 지체장애인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장애가 없는 남자친구한테 너 부모 가슴에 못 박히게 하려고 너 뭐 하는 짓이냐, 왜 장애인을 사귀냐 처음 본 사람이. 그래서 내릴 때 되게 속상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얘기는 여기도 이제 지체 여성 장애인인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술 취한 남성이 그 희망을 가져라고 뜬금없이 얘기하다가 내릴 때 뽀뽀를 하고 내렸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사회는 장애에 대해서 되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져요. 제가 그런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얘기는요, 학교 교수님 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누가 봐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는 가시적 장애와 비가시적 장애가 있거든요. 가시적 장애는, 가시는 이제 본다는 의미잖아요. 눈에 볼 때 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 저 같은 사람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장애인으로 보이잖아요. 비가시적 장애는 눈으로 봐서는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나 말을 나눠보기 전에는 장애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신장장애, 뭐 간장애 이쪽에 내부장애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 봐도 장애세요. 이 교수님은 한쪽 팔이 마비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도 외모로 보면 누가 봐도 장애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차를 끌고 서울 가는 것보다, 운전을 하고 서울 가는 것보다 기차나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세요. 그게 편하시다고. 서울 한번 갔다 오시면 돈을 벌어 가지고 오세요.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1,000원씩 2,000원씩 주고 가신대요. 이분은 이제 걷는 데는 장애가 없으시니까 처음에는 돈을 1,000원 주면 당황스러워서 얼른 들고 쫓아가서 저는 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라고 돌려주셨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갈 때마다 서너 명 분씩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가지고 오신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오셔서 연구실에 이렇게 통이 있어요, 모금함처럼. 가보면은 1,000원짜리가 몇 개 들어있고 그러면 이번엔 많이 버셨네요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래요. 가서 서울 한번 갔다 오시면 4,000~5,000원 이래 벌면은 4,000~5,000원 모금함에 넣어놓고 본인 돈 또 4,000~5,000원 꺼내 넣으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차면은 기부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불쌍하게 보는데, 불쌍하게 보는 게 서글퍼요. 불쌍하지 않거든요. 당당한 시민이고 싶지 불쌍한 사람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나서 가장 속상했던 것이 병원에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친지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속상해요. 특히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이 혀를 이렇게 차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러실 때 속상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제가 지금은 쭈글쭈글해졌는데 30대 초반에는 예뻤거든요. 안 믿으셔도 되고요. 근데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애가 다쳐서 어떻게, 뭐 예쁜 사람은 다칠 수가 없는 건가요? 예쁘다는 표현은 고마우신데 다쳐서 어떡하냐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안고 우실 때는 참 답답해요. 전 울 만큼 다 울었는데 또 울 수도 없고, 예,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치 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연구를 할 때 그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하는 체육 종목이 있어요. 보치아라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굴려서 컬링 유사하게 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을 하는 선수들 인터뷰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들은 대부분 말이 어눌하거나 의사소통이 좀 불편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뇌성마비 장애인 분들은. 그런데 그런 대회를,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오셔서는 본인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악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니까 싫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이미 악수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좀 괜찮대요. 다짜고짜 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고 가신대요. 나는 그러니까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분들이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찡그러져요. 난 내가 얼굴이 찡그리는 얼굴로 사진 찍히기가 싫대요. 근데 싫다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열심히 하세요로 가버린대요. 싫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다. 정치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 50대 남성분들이 내 어깨를 감싸 안을 때는 성적 수치심도 느낀다. 이건 성추행이기도 하고 이건 내 의사에 반하는 행위니까 난 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악수를 하거나 같이 사진을 찍을 때도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우리 악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사진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사진 찍을 때나 이야기할 때도 눈높이를 맞추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휠체어를 탄 사람들하고 사진 찍을 때는 눈높이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대화를 할 때도 3분에서 5분 이상 하면 눈높이를 맞춰주면 참 좋아요. 그냥 사진 찍는데 기분이 좋고 대화하기 좋은 게 아니라요. 이분은 장애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 정당은 장애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사진 찍을 때 대화할 때 눈높이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장애와 관련된 혐오 발언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장애가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비하하는 경우인데 안전뱅이, 벙어리, 병신 뭐 이런 용어고요.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무시인데 요즘 친구들이 쓰죠. 장애자에서 장자를 빼고 너 애자냐라고 얘기하고요. 너 완전체냐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완전체라는 표현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이거 뭔가 좋은 말 같잖아요. 완전하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런 의미로.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지적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였었어요. 너 남자친구 완전체 같아 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걸 확인해 봤더니 너 남자친구 지적장애인 같아 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계속 개발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계속 속어를 계속 찾아 쓰고요. 그 다음에 형편없거나 이상한 것들과 비판할 때 관용구로 쓰죠. 이 관용구로 쓰는 경우가 정치 영역에서는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국민을 병신으로 하나 이렇게 쓰는 표현들인데 정치 영역에서는 이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낯선 몸 이런 뿌리 깊은 혐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왼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장애를 비하할 때 쓰는 단어들이고요. 오른쪽 단어들이 이 장애와 관련된 법정 용어들이에요. 왼쪽 단어들 중에서 우리 문학작품에 나오는 단어들 혹시 찾아볼까요? 몇 개가 나올지? 뭐가 있었을까요? 예, 벙어리 삼룡이 할 때 벙어리 있었죠. 백치하다다 할 때 백치 있었고요. 예, 백치 여기 있네요. 네, 난장이 또 있었고요. 네, 네, 봉사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작품에도 정말 많은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이 법정 용어로는 오른쪽이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오른쪽 용어를 쓰면 좋고요. 사실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를 이름을 불러주실 때 박정균 씨라고 불러주는 게 좋지 너 지체장애인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요. 장애는 우리가 분류할 때 쓰는 용어고 사람으로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특정 단어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용어나 단어들이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그 시대의 가치관하고 그 시대의 인격을 반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집에 이제 가사일을 바쁘시면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잖아요. 그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분을 예전에는 뭐라고 호칭했을까요? 식모라고 호칭했죠. 그 다음에는요? 가정부. 그 다음에는요? 도우미. 그 다음에는요?
요즘 가정관리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호칭들이 바뀌잖아요. 호칭이 바뀌었다고 그분이 하는 일이 달라지나요?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안 달라지잖아요. 하는 일은 그대로 있어도 호칭은 다른 이유는 그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인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식모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인권이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호칭들은 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비하, 혐오 이런 호칭들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이런 용어들 중에서는 장애를 비정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인에 비해서, 제가 선생님 자꾸 성함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네, 정상인에 비해서 정상인 가구보다 정상인 친구와 함께, 그 다음에 꿀먹은 벙어리, 사실은 꿀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장님 코끼리 이런 표현들을 정치 영역에서 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다음에 절름발이 영어, 절름발이 국가, 눈등장님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와 질병을 혼돈해서 장애를 앓고 있는 이라는 표현 쓰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원을 늘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병원을 너무 싫어해서 엔간하면 병원을 안 가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 본 지 지금 20년 됐어요. 되도록이면 병원에 안 가요. 어떻게든지 대체 의학으로 해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병원 생활 3년 하면서 그 소독약 냄새도 싫었었어요. 한 2년 넘게 병원 입원했더니 저녁에 우리 그때 병원에 있을 땐 밥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는 배식 차량이 오면 그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구역질이 나서 그 시간에 밖에 나가 있다 올 정도로 병원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엔간히 아파서 병원을 안 가는 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환자라고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의당의 홈페이지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개인적인 연락을 드렸는데요.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잘못 호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휠체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보다 이 도구를 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를 이질적인 존재로 보는 건데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전신마비에도 불구하고 극복 논리가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거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휠체어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 이것도 잘못 알았었잖아요. 이정은 6. 왜 6이었냐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찾은 자료에는 해설자가 잘 몰라서 절해놨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저 대회에 참석한 이정은이 많아서 이정은 1, 이정은 2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이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우리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휠체어 아빠와 1군 기적.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정의당에서 잘못 썼던 표현이 이거예요. 인도를 휠체어에게 양보를 해줍시다. 인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이동 가능하게 해줍시다라는 표현이 맞지, 인도를 휠체어한테 양보하면 사람은 다니지 말란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서 휠체어 아빠라 그러면은 이정은 씨는 휠체어 아빠라고 표현해놨으면 이 아빠의 딸이나 아들은 휠체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는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아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어디 가면 저 사람 박종균보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더 빨리 기억을 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는 보조기기는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 도구가 사람보다 앞서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 혐오 비하 발언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드는데요. 첫 번째,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장애는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 장애를 고치고 청순가령, 장애인 능력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장애를 비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정의당은 소외계층의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이 특정 계층을 비하하거나 특정 계층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 우리는 정당의 정체성과 상반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들은 보호자라는 표현, 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보호자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호자라고 호칭하는 그 자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면 그냥 가족일 뿐이고요. 활동지원사와 같이 다니면 활동지원사일 뿐이죠. 그래서 보호자라는 표현은 당연히 병원에서는 뭐 환자와 보호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장애 영역에서 굳이 보호자라고 쓰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장애인 주차장을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합시다.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은 배려가 아니죠.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고 장애가 없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장애가 없는 분들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법에 정해진 것은 권리와 의무 관계지 이걸 배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국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요. 천사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듣고는 처음에 막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지금도 이 표현을 쓰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제 지도 교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되게 힘들어요.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란 말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선의의 의도예요. 나쁜 의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의의 의도로 아이고 천사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사라고 호칭하는 그 배경 속에는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사라고 호칭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가 있냐면 저하고 와이프 사이의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지. 물론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는 사랑해서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당신은 천사라 그러면 사랑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착한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에, 천사 같은 마음에 결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와이프는 절대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거든요. 나는 천사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천사라고 호칭하는 것도 좋은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 활동하거나 이럴 때 이런 공감과 동정의 차이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감과 동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감은 너와 내가 같다. 근데 안타깝다. 동정은 너와 나는 다르다. 너 불쌍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공감하고 동정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장애와 관련된 행사에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인사말도 하고 많이 하고 가세요. 근데 그 인사말 할 때 공감을 하고 가면 표를 많이 얻고 가고요. 동정을 하고 가면 있던 표도 다 잃고 가요. 그럼 어떨 때는 공감하고 어떨 때는 동정하느냐 보면요. 동정할 때 먼저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제 가족이 장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한 80%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을 보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지 멀쩡한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을 많이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앉아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놈 언제 장애 안 되나?
감정 상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너네 도와줄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 봤어요. 청주에 갔다가 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던 일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엘리베이터 면적이 넓거나 엘리베이터 대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 행사장이 2층이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 시설에,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아서 전동 휠체어가 한 대밖에 못 타는 거예요. 그럼 한 대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니까 전동 휠체어 타신 분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그 정치인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우린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 행사가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넓히거나 엘리베이터 대수를 늘려서 오늘보다 훨씬 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박수 무지하게 많이 받고 갔거든요. 공감과 동정의 차이는 이런 차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에서는 되도록이면 공감하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더라도 표현 자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런 혐오 발언과 관련돼서는 이런 혐오 발언을 억제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유럽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미국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뭐 그런 얘기들 있고요. 그래서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차별 대상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2015년도에 법률을 개정했었는데요. 이때 그 학대 금지 내용 중에 정서적 학대가 혐오 발언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혐오 발언, 비난, 모욕, 위협, 협박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률이 있고요. 이거는 장애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런 학대를 봤을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혐오 차별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새로 만든 적도 있고요.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견 표명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활동을 혐오 비하 발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저는 강의는 여기쯤까지 하고 혹시 강의 내용이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의견 듣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통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던 무수한 혐오 혹은 비하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필터링이라고 하죠. 자기검열이 필요하다는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게 과도하다 보면 실제로 그 자체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Political Correctness, 예, 정치적으로 올바른 게 좋다, 그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정치적 올바름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사회의 소통에 어떤 장애가 되는 건 아닌지. 이를테면 어디에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냐면요, 선생님이 직접 조사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흑형이라는 말이 비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미국에서도 미국 공영방송이나 에서도 블랙피플이라는 말을 잘 써요.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 사람, 흑인이라는 말이 과연 비하 발언인가라고 규정할 수 있나.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하다 보면 어떤 일상적인 소통 자체가 불편해지는, 그래서 더 악영향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흑형이나 흑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제 그 단어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그 단어를
혐오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했을 때를 주로 말씀드렸어요. 아까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단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단어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병신년처럼 단어 자체를 비하나 혐오와 관련돼서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소통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저도 이제 동의를 해요. 저도 왜 강의하다가 저도 모르게 아내라는 말이 나오면서 움츠러들잖아요. 네,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혐오나 비하나 성추행이나 이것은 우리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당이고 정치 영역에 있으니까 우리는 개인의 박종균보다는 정의당 소속의 박종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등에는 있는 거라서, 우리 배경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상대가 받아들이는 분이 비하적인 의도로 받아들이거나 혐오 발언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 흑형 발언에 대해서 좀 제가 어느 토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흑형 발언에 대해서 보통 흑인의 우월적인 그 신체를 어떻게 좀 좋아라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많은데 왜 이게 혐오냐라는 제가 토론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몇몇 흑인들이 TV에 나와서 나는 흑형이 부담스럽고 싫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런 것이 혐오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혐오 발언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PC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지향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토론회장으로 나와서 그것을 왜 불편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가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욱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장애 영역에서는 이제 장애 감수성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장애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혐오 비하 발언도 우리의 감수성이 어떠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의도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썼더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그 효과는 불쾌감을 느끼는 효과밖에 없는 거고요. 내 의도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상대가 누군가 싫어한다면 그 대체 용어가 있으면 대체 용어로 쓰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혐오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혐오가 늘어가는 사회인지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극존칭을 쓰지 않았는데 사회가 극존칭을 쓰는 사회가 됐고요. 은행을 가도 뭐뭐 씨였는데 뭐뭐 님이 되고, 병원을 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대신에 또 혐오 표현도 또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메갈리아 사태 때부터 좀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서로가 그 전에 또 나왔었죠. 그 전에 이제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한 된장녀, 김치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부터 세상이 왜 이렇게 극한적으로 혐오하는 단어들이 발생하게 될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교수님이 바라볼 때는 이런 우리 사회가 혐오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좀 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하게도 제가 이게 연구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분석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자료도 대부분 인용 자료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는 없는데, 저도 이제 느끼는 감정은 우리 사회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서로 극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이런 혐오 비하 발언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경쟁을 좀 덜하는 사회를 만들면 이런 혐오 비하 발언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북유럽을 갔다 왔으니까 북유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사람들처럼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덜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덜 상처 주는 얘기들을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까 설명을 못했던 이 자료를 열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혐오 비하 발언, 차별 발언 정도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 특정 인종을 말살하는 제노사이드와 연결돼 있다고 보면 우리 혐오 비하 발언은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